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 3,570여 곳의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로 호화 생활을 즐기고 회사 돈으로 고급 주택 인테리어를 한 사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를 조명하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서두를 열었습니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섭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줄긴 했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도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선 수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골목 상권엔 온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서민이 생계에 기반을 둔 전통시장 현대화를 지원하고 전국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전략 산업인 우주항공 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과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 탄생을 위해 경남과 전남 등 인프라를 갖춘 남부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키울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또 발사체와 위성, 지상장비 등 산업 분야 전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새 발판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 3,571곳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미 측에서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중심으로 백악관 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합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추진 일정과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로 호화 생활을 즐기고 회사 돈으로 자녀 유학비와 고급 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된 사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기업들이 법인을 사주 일가의 개인 금고처럼 이용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즐비한 고가 차량들, 모두 연두색 번호판의 법인 명의로 된 고가 차량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하고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까지 도입했지만
오히려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법인 명의 차량의 사적 사용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추가로 포착돼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모두 19개 법인으로 이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90대, 금액만 3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기업 사주들은 수십억 원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와 막대한 이익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원급여는 수년간 동결한 반면에 사주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고가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구매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일부 법인은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부착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고 차량 가격을 축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 사례가 확인됐고 운행 기록부를 조작해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으로 넘긴 뒤에도 법인 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인 자금을 수억 원대 사주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처리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가상자산 채굴기를 취득하도록 약 200억 원을 무상 대여한 정황도 적발됐습니다. 법의 망을 피하려는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법인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광고비로 지급해 국외로 빼돌리고 미성년 자녀와 수백억 원대 빌딩을 공동 매입해 취득 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사주 일가의 다양한 편법 증여 혐의도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 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 계좌 이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인 자금 유출과 편법 증여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학교 현장 체험 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수학여행과 수련회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교사 보호와 업무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 체험 학습에 나섰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인솔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교실 밖에서 배움을 넓히는 교육활동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몰릴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수학여행과 수련회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초등학교의 수련회와 수학여행 실시율은 48.1%로 1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현장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법률 지원 체계도 촘촘해집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 인력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학생 10명당 1명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학급당 1명으로 배치 기준을 확대합니다. 한편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의 교사가 맡아오던 계약과 보조 인력 배치, 안전점검 업무를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숙식과 차량,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안전관리까지 민간업체가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 성과를 분야별로 짚어보는 기획 순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생을 키워드로 지난 1년의 변화를 돌아봅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조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서민 가계와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유발하는 식품 담합 기업에 대해 정부가 엄중 제재를 가하면서 기초 먹거리 가격이 최대 26.5%까지 인하됐습니다. 실제로 5,000원짜리 생크림 식빵이 4,600원으로, 1,800원이던 단팥빵은 1,600원으로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생활물가 하락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3조 5천억 원 규모로 지급됐고 사용률은 99.8%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도록 모두가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도 체감도가 높았습니다. 올해 1월 출시된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 패스 모두의 카드는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월 15회 이상 이용 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로 3인 가구 기준 연간 75만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향한 먹거리 돌봄도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1,000원의 아침밥은 올해 630만식까지 확대됐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점심밥도 신설됐습니다. 위기가구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그냥드림 사업장 역시 올해 300곳 이상으로 늘어나며 10만 명에 달하는 소외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했습니다. 단순한 한 끼 때거리가 없어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대신에 한 끼 때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물 제공을 하면 이런 사회적 낭비도 줄이고 또 불필요하게 누군가 처벌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보육과 돌봄 안전망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영유아 무상교육과 보육 대상을 3세에서 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상향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선 의대 정원을 늘려 내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생범죄 대응력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와 피해액은 1년 전보다 40% 이상 감소했고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는 전년 대비 25% 늘었습니다.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낮추고 민생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장기연체 채무자 66만 명의 채권을 신속 매입해 신용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은 역대 최고치인 90.2%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민생 회복과 돌봄 안전망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지속되도록 관련 후속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국발 관세 중동 전쟁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수출 창업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호 중심이던 정책을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 관세 충격과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수출 성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올 1분기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대책에 힘입어 민간 자본 유입도 확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1분기 벤처 펀드 결성액은 역대 최대인 4조 4천억 원을 달성했고 투자액은 역대 두 번째인 3조 3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창업 열기 확산도 핵심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6만 3천여 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39세 이하 청년이 68%, 지역에서의 도전이 53.4%에 이르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인식이 64%에 달했었는데요. 모두의 창업을 하고 나서는 33% 정도로 좀 내려왔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564만 명이 참여한 상생 페이백을 비롯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동행축제 등이 침체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향후 정책 관점을 보호에서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비수도권 우대 차등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원 방식도 단기 보조에서 중장기 패키지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4개로 분산돼 있던 정책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해 기업의 정책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주말까지 기온이 점점 오르며 더워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30도, 포항은 34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주말에 야외 활동을 계획하셨다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의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이죠. 서울 삼성역 GTX-A 철근 누락 사태, 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거론하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윤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주요 정책 현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 안전에 철저한 원칙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 오늘 10주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합니다. 그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또 삼성역의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간 국민적 관심 그리고 정부의 노력 덕분에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안전사고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지적했어요. 예, 그 구의역 참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의역 참사가 벌써 10주기가 됐습니다. 네. 지난 2016년에 혼자서 승강장을 정비하던 19살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서 숨졌던 그 사건인데요.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 사이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그나마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17.5% 감소하면서 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여전히 그래도 이제 너무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형 GTX 철근 누락 사건들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면서 안전보다 돈을 또 효율을 앞세우는 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이 두 사안이 공공부문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 목숨 지키는데 또 역량을 최대한 투입을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죠. 네, 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도 그렇고 GTX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건도 그렇고 모두가 이 국민 안전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공공부문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는 건 정부의 의지를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날 그 구의역 참사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취임 직후부터 이제 산재나 여러 사망 사고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항상 좀 어떠한 기업 논리라든가 경제 논리, 개발 논리 이런 거에 의해서 심한 반발에 부딪히거나 불만이 꾸준하게 나오는 사안들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경제적으로도 이로운 것인가? 예, 물어보고 싶고요. 그 서소문 고가차도가 또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거든요. 네. 그날 새벽까지만 해도 아침에도 몰랐던 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국민 목숨을 살리는데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핵심 전략 산업 중의 하나인 우주항공 분야에도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우주항공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통신, 소재, 정밀기계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망라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도 지난 11월에 민관이 함께 준비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판 스페이스 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해 가기 바랍니다. 아울러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 엔진 개발을 가속해서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보회의에서는 농업에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한국판 스페이스 X를 만들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그 스페이스 X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우주항공은 AI, 반도체, 정밀기계 등등 최첨단 기술이 총망라된 미래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산업으로 주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AI 전환도 그렇고 갈 길이 너무 멀거든요. 예. 그래서 우주항공에서도 밀리지 않고 도약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누리호 4호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고 출발이 분명히 늦었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또 중요한 건 정말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 전남 등 이 남부 지역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우리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쌓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거를 민간에 이제 확장하는 방안을 또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산 엔진과 항공기를 상용화하면 지금 우리가 엔진값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 지불하는 수많은 수출 비용들을 줄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수출 산업으로도 키워나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민군 겸용 첨단 엔진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제가 최근에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하는데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시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 역시 전통시장에 많은 서민들이 또 생계 근거를 꾸리고 있고 또 서민들도 그에 많이 의존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도 서둘러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필요한데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리고 또 민간 부담을 좀 줄여서 그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이 살아야 또 골목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네, 원래 시장에서 밥 먹는 거 좋아한다. 저도 그리고, 좋아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또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거 너무 잘 나가고 뭐 시장도 호황을 수출 그 중심으로 해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호황인 곳만 또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 그 온기가 골목 상권까지는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들었던 민원이 이 시설 개선 비용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케이드나 간판 정비 이런 것들이 필수 시설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비용 일부는 이제 상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뭐 그러면은 또 이제 상인회에서 뭐 상인분들이 반대를 하고 거부감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부분은 정부 부담을 좀 늘리고 민간 부담을 줄여서 비용 문제 때문에 시설 개선이 막히는 일은 없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렇게 뭐 상가 하나 작게 가지고 계시더라도 예전부터 이제 점포를 운영하시던 분들도 온라인으로 전환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이 이게 조금 더 좀 뒤처진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해서 이분들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또 이렇게 또 한 큐에 배송을 해줄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골목과 지방이 살아야 또 이게 그러면 나라가 살게 되는 그런 결과로 도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수석 보좌관 회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새벽 6시부터 6.3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정과 방법 짚어주실까요? 네, 매번 하는 선거지만 할 때마다 헷갈려가지고요. 네. 이 사전투표는 또 본투표하고는 다르게 전국 투표소 어디든 찾아가실 수 있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홈페이지 가시고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투표소 가실 때 꼭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이렇게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에 또 휴대전화 보여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셔가지고 휴대전화만 들고 가서 신분증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 앱을 실행하는 건데 이게 패스 앱이라든가 카카오톡 전자지갑 이런 걸로 예. 발급받은 것들을 쓰시는 거여가지고 요게 제대로 발급이 되신 분들은 스마트폰만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이게 좀 어렵다, 정확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신분증 사진으로 혹은 캡처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실물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내하고 관외 투표자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 원래 우리 동네 내가 지정된 투표소로 가면은 투표 용지만 받고 바로 함에 쏙 넣으시면 되는데 뭐 직접 회사 근처에서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른 동네에서 하신 분들은 봉투를 하나 또 받죠. 예. 그래서 나오시기 전에 꼭 그 봉투 안에 집어넣고
닫고 나서 투표함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돼 있는 기표 용구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본인의 어떤 도장이라든가 다른 도구를 쓰시면 무효표가 된다는 점, 그리고 투표소 안에서 내가 찍었던 거 기념하려고 그 투표용지를 투표소 안에서 기표소 안에서 찍는다든가 인증을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또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는 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 투표소 현장을 점검했다고요? 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직접 찾아가서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이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와서 기표 후에 나가는 것까지 동선을 체크하고 또 엘리베이터, 경사로 같은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실 텐데 이 이동 약자분들이 오실 만한지 이런 것들 편의시설들도 좀 꼼꼼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이거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 실제 사전투표와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그런 시뮬레이션 모의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걸 또 직접 참관하면서 장비 운영 상태를 살폈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부터는 그 사전 투표함이 바뀝니다. 그 기존에는 받침대 이게 불투명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투표 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이거 뭐 바꾸는 거 아니냐 안에서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개선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보관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밝힌 유권자가 10명 중에 8명에 달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투표 양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 수치로만 보면은 투표를 하겠다라는 의향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유권자 1,500여 명을 조사를 했더니 78%,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가량이 꼭 투표를 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응답을 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1995년의 첫 지방선거 직전에 그때 조사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높은 투표 의향을 보였고요. 60대, 40대, 70대 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투표 말고 사전 투표 의향도 높았는데요. 네. 그 투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유권자 10명 중에 4명은 나는 본투표 말고 사전투표일에 하겠다라고 답했고요. 이유는 아무래도 뭐 편리해서 그래야 이제 맘 편하게 뭐 하나 이제 계속 해야 될 게 남아 있어서 걸려 있는 것보다는 네. 해치운다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에는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모두 정책, 공약 이거를 보겠다. 1순위로 꼽았더라고요. 다만 유권자들의 이런 니즈를 지금 우리 후보자들이 잘 맞춰주고 있는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본인들의 정책 공약은 좀 뒤로 가 있는 감이 느껴지거든요. 예. 실제로 유권자들의 이 정책과 공약 인지율이 2022년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비방보다는 정책과 공약 홍보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전 투표 그리고 본투표 일정까지 잘 숙지를 하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 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8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증대된 반면 성장세는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확대되었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동 사태 전개 및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중동 사태의 추이와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조만간 이제 인상 쪽으로 가겠다라는 시그널을 읽을 수 있는 건데요. 예. 일단 이번에 동결 결정은 그 신현송 신임 총재 취임 후에 첫 회의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환율도 그렇고 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데 금융당국도 굉장히 고심이 깊어 보여요. 결국엔 동결로 일단은 결정을 했는데 우선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을 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뭐 협상을 타결을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도 열리고 한다면 시장이 안정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확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은 금융시장이 다시금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인 거겠죠. 다만 지금 집값이라든가 이 환율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수출 회사들도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문제도 그렇고 집값 대출 금리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금통위원 2명은 금리 인상에 의견을 냈고요. 금통위원들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바로 앞에 남은 게 7월 발표 하면은 그때는 아마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에서 2.6%로 높여서 잡았습니다. 최근 많은 기관들도 이렇게 비슷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 가장 주된 배경은 반도체 수출 호조로 힘을 입어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했던 0.9%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게 아주 큰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1.8%에서 2.1%로 올려잡았습니다. 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다만 좀 물가 전망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2%에서 2.7%로 상향이 된 거고요. 아무래도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생활 물가, 물가 그런 상방이 압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소비자 물가 전망도 2%에서 2.3%로 높아졌는데 성장은 기대 이상이지만 물가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라서 좀 갈수록 서민들의 체감 경기만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뭐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참 걱정입니다. 네. 자, 또 국무회의에서 검증이 필요한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고급 외제차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회장 아들 손자들이 막 끌고 다니고 이런 게 꽤 있었는데 요새는 잘 없나요? 그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은 색깔을 달리 하면서요. 번호판의 색깔을 달리 했어요. 그래? 근데 처음에는 색깔을 달리하니까 법인차라고 피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색깔 달리한 그 파란색 그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게 플렉스라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또 유행을 다시 하고 있다고. 유행을 해. 예. 더 멋지게 보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증. 회사 돈으로 수억 대의 슈퍼카를 사서 이른바 플렉스를 하는 거, 자식들까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법인 차량 사용 실태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국세청이. 네. 19개 업체 탈루 혐의 액수가 총 3천억 원 규모인 거예요. 고가 슈퍼카 90대, 9대도 아니고 90대인데 총 300억 원 상당을 법인 명의로 소유하면서 사적으로 사용을 한 거고, 이거는 회사 돈을 개인 금고처럼 쓴 게 문제인 거죠. 좀 사례로 들어드릴게요. 한 제조업체는 그 사주가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서 수입차 45대를 법인 명의로 보유했습니다. 근데 직원 급여는 수년째 동결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또 법인 카드로 유흥주점, 룸사롱 그런 유흥비 15억 원을 결제를 하고, 본인은 급여도 또 60억 원 넘게 과다 청구한, 과다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도 챙기지 않으면서 유흥비에만 15억 원 쓴 거고 해외 기자회도 170억 원 상당의 현금을 숨기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주는 슈퍼카 세대를 법인 자금으로 샀는데 이걸 자녀 법인에다가 싼 값에 넘겨요. 네. 그러면 자녀는 이게 일하지도 않았고요. 가공급여 2억 원을 챙긴 겁니다. 이 사주는 또 그 자신이 사는 그 고급 주택 인테리어 비용도 10억 원을 회사 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인데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이 직원 연봉은 동결하면서 대표는 스포츠카로 돈 자랑한다라는 분노 섞인 글이 올라온다라고도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경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특히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함께 금융 계좌력을 추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고의적 탈세가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책 현안 살펴봤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국제유가 급등 여파가 미국 스쿨버스 업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운행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학교 운송 계약이 고정돼 있어 연료값 상승분 대부분을 스쿨버스 업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연료 가격뿐만 아니라 연료와 석유에서 파생되는 플라스틱 부품 등의 가격까지 모두 올라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The contractor definitely eats the cost when fuels rise, and that's something no one's guessing that the prices will come lower than they were before this winter. And it's not just fuel; it's fuel, oil, and anything derived from fuel and oil, which are the plastics and the rubbers and things that go into making it and to transporting it. The trucking companies can raise their rate to deliver something, or someone can raise their parts. 업계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운행을 줄일 수도 없다며 장기적인 비용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이 때이른 폭염에 시달리며 올여름 대형 산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 당국은 이미 한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랐고 밤에도 더위가 쉽게 식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마드리드에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산으로 햇빛을 가리거나 분수 주변에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Se trata de un episodio de temperaturas extraordinariamente altas para el mes de mayo. No podemos hablar en sentido estricto de una ola de calor, porque para hablar de ola de calor, lo cierto es que las previsiones para el trimestre veraniego, junio, julio y agosto, apuntan a un nuevo verano, uno más con temperaturas muy altas y probablemente incluso con olas de calor ya en sentido estricto en nuestro país. 기상청은 또 올해 초 내린 많은 비로 식물이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이 식물들이 여름철 강한 더위 속에 마르게 되면 산불 위험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가 심각한 스모그에 뒤덮이면서 대기질 비상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장작 난방 사용도 금지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높은 곳에 올라와도 도시가 잘 내려다 보이지 않을 정도라며 짙은 대기 오염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Casi siempre está contaminado. Entonces, y uno se da cuenta cada vez que subes acá y tratas de ver la ciudad y la mayoría de las veces no se puede ver. Las condiciones geográficas de Santiago hacen que sean muy malas para estar limpiando la contaminación que suele ocurrir fuertemente en el periodo de otoño-invierno por justamente las emisiones. 전문가들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티아고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오염물질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언덕 조형물 30 에버스 거인이 다시 새하얀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높이 55m 규모의 거대한 백악 그림으로 마지막 복원은 지난 2019년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조형물 관리 작업의 주기를 앞당겨야 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는데요. 원래는 10년 주기로 복원 작업을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분필이 더 빨리 훼손돼 이번에는 7년 만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Once a decade, the last rechalking was done just under 7 years ago because we can see that the changes is happening more frequent. So it's something that we need to start action now. It's just amazing that somebody decided to put this in the hill. 관리단체 측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겨울철 폭우가 늘고 조류 번식도 활발해지면서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 역시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AI 3대 강국 실현이라는 정부 혁신의 성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국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AI를 무려 28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AI 생태계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는데 지금 어떤 로드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시정연설은 정부가 AI 대전환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특히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수겠지만 변화를 선도하면 한 발짝 앞서가 무한한 가치를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발언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우리가 강점을 가진 영역에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 이른바 AI 초격차를 만들어내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예산과 정책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AI 관련 예산은 9.9조 원 규모로 지난 해 대비 3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GPU 26만 장 확보라는 결정적 토대를 마련해
AI 고속도로를 구축에 나섰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고 인재 측면에서는 핵심 인재 확보와 함께 전 국민 AI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이 되게 하겠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실제로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AI에 힘을 쏟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된 변수입니다. 즉,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AI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전기, 통신망처럼 한 나라의 산업 전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로서 제조, 서비스, 의료 등 모든 산업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AI 기술 우위가 국방력과 외교력에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정한 것은 시대적 절박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AI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약 9개월 동안 국가 최상위 AI 전략기구로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고 올해 1월부터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기구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를 잡자면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10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고 초안을 마련한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련과 함께 실행 과제와 99개 실행 과제와 326개의 정책 권고를 담은 범정부 실행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네. 또한 지난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연이은 보안 대형 사고와 같은 AI 시대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여 위원회 주도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작물의 AI 학습 활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AI 산업과 창작자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9개월 동안 의미 있는 정책들을 수립해왔지만 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각 부처를 점검,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속도감 있게 AI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AI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I 기술 역량에서 세계 2위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과 나머지 국가들 간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AI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을 제외한 국가 가운데 캐나다, 영국 등과 함께 최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스탠포드 AI 인덱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목할 만한 AI 모델 중 8개를 보유해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숫자는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AI 사용 증가 폭도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볼 때 국민들께서 AI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높은 수용성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AI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AI를 통한 다자주의 협력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해 경주 에이펙에서는 AI 이니셔티브 채택도 주도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에이펙 AI 이니셔티브 역시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영내 AI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에이펙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을 공동 번영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에서 빅딜이 있었습니다. GPU 26만 장 확보. 자, 이로써 한국은 GPU 확보 지금 세계 3위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은 물론 로봇, 클라우드,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피지컬 AI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국은 GPU 생산에 필수적인 HBM의 핵심 공급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지컬 AI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와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I 산업은 전력과 에너지를 토대로 그 위에 GPU와 같은 반도체, 그 위에 모델과 서비스가 쌓이는 거대한 인프라 산업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GPU는 모든 AI 모델의 학습과 이를 기반으로 한 모든 AI 서비스 운영 과정을 작동시키는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GPU 26만 장 확보는 우리나라가 AI 시대의 핵심 기반을 안정적으로 갖추고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뿐만 아닙니다. 블랙록이라든지 오픈 AI 이런 네로라 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잇따라 MOU를 맺었는데 이런 글로벌 협업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번 정부의 글로벌 빅테크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닙니다. 한국이 글로벌 AI 가치 사슬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글로벌 AI 협업 사례들은 AI 산업의 서로 다른 계층을 균형 있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는 AI 인프라와 자본 측면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합의했고, 오픈 AI와는 AI 모델과 서비스 측면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메모리 협력으로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엔비디아와는 AI 하드웨어와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GPU 26만 장 확보와 피지컬 AI 부분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으로 확보한 GPU와 자본, 인프라는 우리 독자 모델, 그리고 기술,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이 되고 KAI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달 국회를 통과한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을 계기로 앞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투자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AI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다며 AI 양극화에 대비해 AI 기본 사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의 중심이 될 거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또는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꿀 거다 정도는 감이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좀 알아야 되고, 우리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좀 숙지하고 적응하고 가능하면 거기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주는 효율적 측면, 좋은 면, 유용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위험한 측면도 있죠. 위험한 측면은 뭐 악용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또는 이게 지나치게 한쪽으로 집중이 돼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거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을 언젠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소위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된다. 네,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AI 모델도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 왜 중요한 걸까요? 독자 AI 모델은 단순한 기술 자산이 아니라 AI 시대의 국가 주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행정, 교육, 의료, 돌봄 같은 국가의 핵심적인 영역에 AI를 필수적으로 도입하는 시대에 이를 모두 해외 특정 기업의 모델에 의존하게 된다면 데이터 주권부터 경제 주권 그리고 안보 주권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AI 시대의 국가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 AI 모델은 제조, 의료 등 산업별 특화 AI 개발, 과학 혁신과 국방 AX 등 모든 분야를 AI로 혁신하는 기반이 되며 AI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독자 AI 모델을 보안 특화 모델 개발에도 활용하면 최근 엔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와 같이 AI 기반의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AI의 처음과 끝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 또 인재를 유출 막는 것도 중요할 테고 또 유수의 인재들을 유치해 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겁니까? 현재 문제는 우리 인재를 붙잡는 것 그리고 해외 인재가 한국에 오고 싶게 만드는 것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한국이 AI 연구자에게 매력적인 곳인가의 문제입니다. 우수 인재는 보상 수준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연구와 협업 기회에도 이끌리는 만큼 국내에서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근 확보한 GPU 26만 장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동안 컴퓨팅 자원이 부족해 해외로 나갔던 연구자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세계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형 연구 프로젝트와 산학연 협력 체계까지 강화한다면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경험과 성과를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비자 제도 개선, 국제 공동 연구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가 참여하는 연구, 산업 생태계 조성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 페르소나 데이터셋으로 허깅페이스 1위를 달성한 엔비디아의 김현우 박사,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월드 모델의 핵심 개발자인 김승욱 박사, 네. XAI, 그록의 추론 개발을 담당한 김세훈 박사와 같은 세계적인 인재들이 올해 하반기에 국내로 들어오는 의미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AI 인재 확보 전략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AI 정책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자, AI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AI 대전환을 이끌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무리 말씀으로 전해주시죠. 네, 이번 정부의 첫 1년이 AI 강국으로 가는 큰 그림을 그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그 그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기술과 인프라뿐 아니라 AI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모두를 위한 기본사회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국내 AI 모델 기반의 전 국민 대상 무료 AI 서비스도 연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AI 기본사회 모델을 세계로 확산하고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선도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만들기 어려운 글로벌 AI 규범의 조율자 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민주주의, 인권, 포용의 가치에 기반한 AI 시대의 민주주의의 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 출범 1주년 기획대담 그 두 번째 시간 AI 3대 강국 성과를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를 조명하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서두를 열었습니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줄긴 했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도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선 수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골목 상권엔 온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서민이 생계에 기반을 둔 전통시장 현대화를 지원하고 전국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전략 산업인 우주항공 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우주 항공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과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 탄생을 위해 경남과 전남 등 인프라를 갖춘 남부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키울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또 발사체와 위성, 지상장비 등 산업 분야 전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새 발판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 3,571곳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미 측에서는 앨리스 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중심으로 백악관 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합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추진 일정과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로 호화 생활을 즐기고 회사 돈으로 자녀 유학비와 고급 주택 인테리어 비용을 낸 회사 사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기업들이 법인을 사주 일가의 개인 금고처럼 이용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장에 즐비한 고가 차량들, 모두 연두색 번호판의 법인 명의로 된 고가 차량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하고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까지 도입했지만 오히려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법인 명의 차량의 사적 사용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추가로 포착돼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모두 19개 법인으로 이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90대, 금액만 3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기업 사주들은 수십억 원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와 막대한 이익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한 반면에 사주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고가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구매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일부 법인은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부착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고 차량 가격을 축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 사례가 확인됐고 운행 기록부를 조작해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으로 넘긴 뒤에도 법인 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인 자금을 수억 원대 사주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처리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가상자산 채굴기를 취득하도록 약 200억 원을 무상 대여한 정황도 적발됐습니다. 법의 망을 피하려는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법인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광고비로 지급해 국외로 빼돌리고 미성년 자녀와 수백억 원대 빌딩을 공동 매입해 취득 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사주 일가의 다양한 편법 증여 혐의도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 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 계좌 이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인 자금 유출과 편법 증여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학교 현장 체험 학습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수학여행과 수련회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교사 보호와 업무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 체험 학습에 나섰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인솔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교실 밖에서 배움을 넓히는 교육활동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몰릴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수학여행과 수련회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초등학교의 수련회와 수학여행 실시율은 48.1%로 1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현장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법률 지원 체계도 촘촘해집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 인력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학생 10명당 1명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학급당 1명으로 배치 기준을 확대합니다. 한편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의 교사가 맡아오던 계약과 보조 인력 배치, 안전점검 업무를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숙식과 차량,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안전관리까지 민간업체가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국발 관세, 중동 전쟁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수출과 창업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 관세 충격과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수출 성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올 1분기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대책에 힘입어 민간 자본 유입도 확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1분기 벤처 펀드 결성액은 역대 최대인 4조 4천억 원을 달성했고 투자액은 역대 두 번째인 3조 3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창업 열기 확산도 핵심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6만 3천여 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39세 이하 청년이 68%, 지역에서의 도전이 53.4%에 이르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인식이 64%에 달했었는데요. 모두의 창업을 하고 나서는 33% 정도로 좀 내려왔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564만 명이 참여한 상생 페이백을 비롯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동행축제 등이 침체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향후 정책 관점을 보호에서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비수도권 우대 차등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원 방식도 단기 보조에서 중장기 패키지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4개로 분산돼 있던 정책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해 기업의 정책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이 점점 오르며 더워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30도, 포항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에 야외 활동을 계획하셨다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의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27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